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단독주택 마당에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69살 정숙은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45해를 함께 산 남편 성우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정숙에게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고 정숙은 김치를 꺼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시작되면 좋겠는데 정숙의 마음속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 성우는 71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중견기계 부품 제조업체를 일궈낸 성우는 정숙의 자랑이자 동시에 걱정거리였습니다. 일에만 매달려 살아온 남편 곁을 지키며 정숙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여보, 밥 다 됐어요. 정숙이 부르자 성우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성우의 모습은 여전히 위풍당당했지만 이마의 주름과 허리의 굽은 각도는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 성우는 밥을 급히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 걱정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요즘도 집에 안 들어온다던데.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45살 아들 민재 이야기만 나오면 부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유일한 아들이자 성우가 평생 공들인 회사를 물려줄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아버지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녀석 또 주식이나 들여다보고 있겠지. 40 중반이 넘도록 제대로 된 일 하나 안 하고. 성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부부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였으니까요. 민재는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졸업 후 안정적인 직장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기에 빠져들었고 성우의 돈을 받았으면서도 아버지 회사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성우는 아들이 자신처럼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민재는 그런 아버지를 낡은 세대라며 무시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제 편만 드시네요. 아버지 회사 물려받을 거면 왜 저한테 월급쟁이처럼 밑바닥부터 배우라고 해요? 전 제 방식대로 돈 벌 겁니다. 석 달 전 민재가 집을 나가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민재는 가끔 전화로 돈을 요구할 때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숙은 그때마다 남편 몰래 통장에서 돈을 빼서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이 굶을까봐, 아들이 잘못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성우는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뒤를 따라가며 외투를 건넸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요즘 피곤해 보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져서 그래.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경쟁사들도 많아지고.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현관문이 닫히고 정숙은 혼자 남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거실, 깔끔하게 정돈된 가구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겉으로 보기엔 행복해 보이는 집이었지만 정숙의 가슴속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감나무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이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도 건강하고 아들도 철이 들어서 착하게 살면 좋겠어요.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더 이상 가슴 졸이며 살고 싶지 않아요. 기도를 마친 정숙은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숙의 하루는 늘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남편을 챙기고 아들을 걱정하고 집안일을 하고
또다시 내일을 기다리는 일상. 하지만 정숙은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정숙은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무거운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봄볕은 따사로웠지만 정숙의 마음은 왠지 무거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습니다. 집에 도착해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남편 회사 총무팀장 박 과장이었습니다. 정숙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사모님, 저 박 과장입니다. 네, 박 과장님. 무슨 일이세요? 수화기 너머로 박 과장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실은 사모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는데요. 회사에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요? 무슨 일인데요? 회장님 비서 지연 씨 말입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서요. 정숙은 지연이라는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39살의 젊은 여비서로 3년 전부터 성우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몇 번 회사 행사에서 지연을 본 적이 있었는데 날씬하고 세련된 외모에 똑똑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지연 씨가 어쨌다는 거예요? 박 과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인가요? 지연 씨가 갑자기 고급 외제차를 몰고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억 단위는 좋게 넘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명품 가방도 수시로 바뀌고요. 직원들이 다 수군대고 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모님, 죄송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선 이미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회장님 돈으로 저렇게 사치하는 거 아니냐?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요.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정숙은 중얼거렸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혼한 지 45해 동안 성우는 한 번도 바람을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숙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성우의 행동이 이상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면 정숙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정숙은 회사 일이 바빠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야 성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현관에서 남편을 맞이하며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성우는 피곤한 표정으로 외투를 벗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늦었어. 밥은 먹었으니까 그냥 씻고 쉴게. 성우는 정숙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회사 비서 지연 씨 말이에요. 요즘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닌다면서요?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찰나의 당황한 표정이 스쳤지만 곧 무뚝뚝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연 씨 개인 사생활이잖아. 직원들이 수군대고 있대요. 당신 돈으로 사치한다고 당신이랑 무슨 사이 아니냐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연 씨는 유능한 비서일 뿐이야. 직원들이 쓸데없이 입이나 놀리고 있네. 그럼 어떻게 비서가 그런 차를 살 수 있어요? 월급으로 어떻게요? 그건 지연 씨 집안이 원래 부유해서 그럴 거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성우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숙은 거실에 혼자 남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은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나이에까지 남편 바람 때문에 눈물 흘려야 하나?
정숙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45해를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했을 때도 사업이 힘들 때도 늘 남편 옆을 지켰던 정숙이었습니다. 자신의 꿈도 자신의 인생도 다 포기하고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젊은 여자에게 남편을 빼앗긴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정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진실이 뭔지 내 눈으로 봐야겠어. 새벽 3시 정숙은 여전히 눈을 감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그동안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성호는 여전히 늦게 귀가했고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통화했습니다. 정숙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목요일 오후 정숙은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성우가 오전 회의가 있다고 일찍 출근한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검은색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남편의 회사였습니다. 회사는 서울 구로구 공단 지역에 있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 전체가 성우의 회사였습니다. 정숙은 정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정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에서 경비원이 정숙을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회장님 사무실에 잠깐 들를 일이 있어서요. 경비원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5층은 회장실과 비서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고 정숙은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행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우는 지금쯤 3층 회의실에서 회의 중일 거였습니다. 정숙은 비서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니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서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큰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책상 옆 선반에는 각종 파일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증거가 있을 거야.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볼펜과 메모지, 명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업무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랍 안에 파란색 통장 사본 여러 장이 클리어 파일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예금주 이름이 보였습니다. 지연. 그리고 잔액은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3억? 5천? 정숙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이체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입금된 기록들이었습니다. 송금인 이름을 보는 순간 정숙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주식회사 대성기계, 남편의 회사법인 계좌였습니다. 정숙은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또 다른 통장 사본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예금주 이름이 달랐습니다. 지연 어머니. 이 통장에도 1억 원이 넘는 잔액이 있었고 역시 대성기계에서 이체된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대체. 정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증거를 남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모님? 뒤에서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손에 든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이게 뭐죠? 당신이 우리 회사 돈을 빼돌린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빠르게 다가와 정숙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함부로 남의 물건 뒤지시면 어떡해요? 이건 개인정보예요. 개인정보? 우리 회사 돈이 당신 통장으로 들어간 게 개인정보라고요?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모님이 뭘 안다고 그러세요? 이건 회장님이 다 아시는 일이에요. 거짓말. 정숙은 지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남편을 유혹한 거죠? 젊은 것이 돈 때문에 남의 남편한테 붙어서. 지연이 정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유혹이라니요. 전 그냥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회장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말 못해요. 궁금하시면 회장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지연은 그렇게 말하고 비서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남편이 알고 있었다고? 정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정말 지연에게 돈을 준 거라면 둘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숙은 휴대전화를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마침내 성우가 받았습니다. 여보, 왜? 당장 집으로 와요.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성우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정숙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성우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정숙은 휴대전화를 꺼내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연이라는 여자 통장에 우리 회사 돈이 억 단위로 들어가 있던데요. 성우는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성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알 필요 없다고요? 당신이 바람을 피웠는지 아니면 회사 돈을 빼돌린 건지 내가 왜 알 필요가 없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바람? 내가 지연이랑 그런 사이라고 생각해? 그럼 뭐예요? 억 단위 돈을 주고받는 게 정상이에요? 성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자금 운영 때문이야. 지연이한테 맡긴 투자금이 있어. 투자금이요? 비서한테 회사 돈을 맡긴다고요?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잡한 일이야. 당신이 알아도 이해 못할 거야.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걱정 마라고요? 당신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부부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정숙은 남편을 믿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집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숙이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 총무팀장 박 과장이었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회사에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뭐라고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회사 계좌 조사를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대요. 수억 원이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다고.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 중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숙은 손이 떨려 수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흑빛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숙이 다가가자 성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 회사 자금이 유출됐다는 혐의야. 자금 유출이요? 그럼 정말로 내가 방심했어. 다 내 탓이야. 성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연이랑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틀 뒤 뉴스에 대서특필로 기사가 났습니다. 정숙은 아침 뉴스를 보다가 그만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중견기업 대성기계 회장 비서 수십억 원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지연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30대 여성 비서가 3년간 회사 자금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숙은 텔레비전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50억 원.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정숙은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성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성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남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뉴스 봤어요. 50억이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우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지연이가 회사 자금을 조금씩 빼돌렸어. 법인 카드도 마음대로 쓰고 허위 계약서도 만들고. 당신이 몰랐다고요? 당신이 사장인데 어떻게 몰라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나를 믿었어. 지연이가 유능한 비서라고 생각했어. 설마 나를 배신할 줄은. 바로 그날 저녁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지연이 경찰 조사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지연은 조사실에서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저 혼자가 아닙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카메라가 흔들렸고 경찰이 지연을 진정시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다고? 정숙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지연 혼자 50억을 빼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 회사 돈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정숙은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성우는 텔레비전을 보며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여보, 설마 당신이. 아니야. 성우가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정말이야. 하지만 정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에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정숙의 가슴속에 더 큰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지연을 도운 거죠? 사건이 터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정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정신은 온통 딴 데 가 있었습니다. 지연이 말했던 다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정숙은 밤새 그 생각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땅, 땅, 땅. 현관문을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색 정장을 입은 형사 4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정숙 씨 댁 맞습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 중 한 명이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 형사입니다. 혹시 아드님 민재 씨 계십니까? 민재요? 민재는 지금 집에 없는데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바로 그 순간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머리를 산발한 채 잠옷바람이었습니다. 사흘 전부터 민재는 갑자기 집에 들어와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형사들이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형사가 민재를 향해 수갑을 꺼냈습니다. 민재 씨 맞으시죠? 횡령 공범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뭐라고요? 정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사들은 민재의 팔을 잡아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아들이 무슨 짓을 했다고요. 이거 놓으세요. 정숙은 형사에게 달려들었지만 다른 형사가 정숙을 막아섰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영장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형사가 체포영장을 내밀었지만 정숙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야, 민재야. 정숙이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우가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달려온 성우는 현관에서 벌어진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따님, 아니 아드님께서 대성기계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밝혀졌습니다. 비서 지연 씨가 자백했습니다. 민재 씨가 회사 내부 정보를 빼돌려주고 자금 유출을 함께 계획했다고요. 말도 안 돼. 성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재에게 다가간 성우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민재야,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그런 짓을 했어? 민재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뭐라고?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 누나한테 회사 계좌 비밀번호 알려준 것도 저고 법인카드 정보 넘긴 것도 저예요. 허위 계약서 만드는 것도 제가 도왔죠. 이 자식이. 성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이 올라가 민재의 뺨을 때릴 것 같았지만 성우는 간신히 참았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좋은 학교 보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줬잖아. 내가 내 회사를 무너뜨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성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재는 냉소를 띤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쌓은 회사요? 좋은 학교 보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줬다고요? 전 아버지한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아버지는 평생 회사만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냥 대를 이을 도구였을 뿐이죠. 그러면서 회사는 제게 안 주셨잖아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급쟁이처럼 밑바닥부터 배우라고 하셨죠. 40 중반이 넘도록 아버지 그늘 아래서 초라하게 살라고요? 전 제 방식대로 제 몫을 찾았을 뿐입니다. 몫이라고? 횡령이 내 몫이냐?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우리 민재가 왜 이래? 왜? 민재는 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잠시 흔들림이 보였지만 곧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전 후회 안 해요. 어차피 제 인생이니까요. 형사들이 민재를 끌고 나갔습니다. 정숙은 바닥을 기며 울부짖었습니다. 민재야, 우리 아들 데려가지 마요. 제발.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에는 정숙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성우는 벽에 기대선 채 무릎이 꺾였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성우의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성우는 평생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회사를 일으키느라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의 마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들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바닥에 쓰러진 채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이 굶을까봐, 아들이 추울까봐 온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속 상처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원했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또다시 대성기계 사건을 다뤘습니다. 대성기계 횡령 사건, 회장 아들이 공범으로 밝혀져 충격. 부자 간의 갈등이 범죄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과 성우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얼마나 모르고 살았던 걸까? 민재가 끌려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그동안 밥 한 술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고 음식을 삼키려 하면 목이 막혔습니다. 성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부는 말없이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정숙은 민재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옷장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민재가 대학생 때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민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지금 보니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정숙은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각종 서류와 메모지들이 나왔습니다. 주식 종목 메모, 부동산 계약서, 사본들이었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며 서랍을 닫으려다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랍 뒤쪽에 책 한 권이 끼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책을 꺼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지만 모서리가 달아있는 걸 보니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99년 3월 15일. 민재의 손글씨였습니다. 20살 때 쓴 일기였습니다. 정숙은 숨을 멈추고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셨다. 새벽 2시였다. 나는 아버지와 저녁을 같이 먹고 싶어서 10시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시지 않았다.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 엄마는 아버지 기다리느라 밥도 안 드셨다. 나는 왜 항상 혼자인 걸까?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00년 7월 2일. 오늘 아버지한테 대학 진로 상담을 받으려 했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시면서 한마디만 하셨다. 내가 알아서 해. 아버지는 바빠.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아버지는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정숙은 책장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수십 장에 걸쳐 민재의 외로움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03년 12월 15일. 오늘 회사 송년회에 갔다. 아버지 부하 직원들이 나를 보며 말했다. 역시 회장님 아드님이시네요. 나중에 회사 물려받으시겠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다. 나는 그냥 아버지의 그림자일 뿐이다. 김민재가 아니라 김성우 회장의 아들일 뿐이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장에는 더 절절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4월 3일. 오늘 아버지한테 말했다. 저도 회사 일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어려. 밑바닥부터 배워야 해. 내 이름 팔아먹으려고 하지 마. 나는 밑바닥부터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왜 아버지는 내가 이름을 팔아먹으려 한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나는 그냥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을 뿐인데. 정숙은 책을 무릎에 올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외로웠구나. 정숙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읽었습니다. 일기는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민재가 30살이 되고 35살이 되고 40살이 넘어서도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다. 정숙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석 달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2025년 7월 10일. 지연 누나가 제안을 했다. 회사 돈을 빼돌릴 수 있다고.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건 기회였다. 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 하지만 결국 나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을 회사.
나도 내 몫을 가질 자격이 있다. 이번 기회에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 정숙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멈췄지만 가슴속은 더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나쁜 아들이 아니었구나.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거구나.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우리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거구나. 정숙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잘못은 바로잡되 이 아이 마음만은 살려내야 해. 정숙은 일어섰습니다. 일기장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는 성우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남편 옆에 앉아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뭔데? 민재 일기장이에요. 성우는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아들의 어린 글씨가 보였습니다. 성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페이지를 넘길수록 성우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장을 읽은 성우는 일기장을 무릎에 떨어뜨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성우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이런 상처를 줬구나. 정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잘못했어요. 당신은 일만 하느라 나는 당신 뒷바라지만 하느라 정작 아이 마음은 보지 못했어요. 성우는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겠죠? 성우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아이를 구해야 해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정숙은 일어섰습니다.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야겠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우리가 증언할 거예요. 이 아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말할 거예요. 성우도 일어섰습니다. 흔들리던 눈빛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할 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재의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5부 법정. 정숙과 성우는 이른 아침부터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두 사람은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떨리시죠? 정숙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떨려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소. 회사 처음 시작할 때도 이렇게 떨리지 않았는데.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은 이미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성기계 횡령 사건은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자 간의 갈등이 범죄로 이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화제가 됐던 겁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법원 직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판사가 입장했고 곧이어 피고인석으로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수의를 입은 민재의 모습을 본 정숙은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민재는 훨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부모님을 발견한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려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김민재는 공범 지영과 함께 3년간 대성기계법인 자금 총 52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회사 내부 정보를 빼돌려주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어서 지연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피고인 김민재와 어떻게 이 범행을 계획하게 됐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회사 돈을 빼돌릴 수 있다고,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한 대가로 자기 몫을 찾겠다고 했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민재 씨가 계속 설득했어요. 회사는 어차피 자기 거라고, 미리 받아두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계획의 주도자는 피고인 김민재였다는 말입니까? 네.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지연의 증언이 끝나자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민재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증인, 그렇다면 당신이 받은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그건 지연이 말을 흐렸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증인의 통장 내역을 보면 고급 외제차 구입, 명품 구매, 강남 아파트 계약금 등 사치성 소비가 대부분입니다. 피고인 김민재는 받은 돈의 절반을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로 썼습니다. 누가 더 악질적인 범행자입니까? 이에 있습니다. 검사가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변호인, 증인 신문을 마치십시오. 지연이 증인석을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정숙이 증인으로 호출됐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민재 어머니입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숙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민재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일만 했고 저는 남편 뒷바라지만 했어요. 민재는 늘 혼자였어요. 밥도 혼자 먹고 학교도 혼자 갔어요. 우리는 민재한테 물질적인 것만 줬지 정작 사랑과 관심은 주지 못했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재는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아이예요. 우리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민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숙은 판사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우리 아이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잘못은 우리가 바로잡겠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정숙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이어서 성우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성우는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들아. 성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 회사 일에만 매달려서 내 곁을 지켜주지 못했어.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아버지의 그림자가 아니야. 너는 김민재, 내 소중한 아들이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아버지가 내 곁을 지키고 싶다. 민재는 참았던 감정이 터지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법정 안에 민재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도 여기저기서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검사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반성하는 태도를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2주일 뒤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민재는 횡령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단 사회봉사 500시간을 명한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형은 면한 겁니다. 판사는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죄는 중하나 가정환경과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부모의 적극적인 변호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가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민재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민재는 노인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의무감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재는 변해갔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민재에게 따뜻했습니다. 민재가 누구의 아들인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민재야, 오늘도 왔구나. 75살 박 할아버지가 민재를 보며 웃었습니다. 민재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도시락을 함께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반찬 맛있죠? 그럼 내가 만든 건데 당연하지. 요리 솜씨가 점점 늘어. 민재는 복지관에서 요리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해본 적 없던 민재였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어머니에게 배우며 조금씩 익혔습니다. 할아버지, 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와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전 그동안 몰랐어요. 박 할아버지는 민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늦은 건 없단다. 내가 깨달았으면 그걸로 된 거야. 그날 저녁 민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부엌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오늘은 제가 저녁 만들게요. 정숙은 깜짝 놀라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민재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차갑고 어두운 표정은 사라졌습니다. 민재야, 네, 복지관에서 배웠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김치찌개 끓일 수 있어요. 민재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재료를 썰고 냄비에 담았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민재가 이렇게 컸구나. 저녁 6시 성우가 퇴근했습니다. 요즘 성우는 일찍 집에 왔습니다. 회사 업무 시간을 줄이고 저녁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제가 저녁 준비했어요. 민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 요리를? 네, 맛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밥 짓는 냄새가 따뜻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탁이었지만 세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맛있다, 민재야. 성우가 국물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말해봐라. 제가 복지관에서 계속 봉사하고 싶어요. 의무 시간 다 채워도 계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회복지사 공부를 해볼까 해요. 성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숙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원했던 게 뭔지. 돈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족의 인정이었어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상처드려서 죄송해요. 이제라도 제대로 살고 싶어요. 제 힘으로, 제 방식으로요. 성우는 일어나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아버지도 미안하다. 평생 내 곁을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야. 이제라도 아버지가 내 곁을 지키마. 정숙도 일어나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상처와 오해가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무너질 뻔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뒤 세 사람은 경기도 외곽 시골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성호는 회사를 정리하고 작은 농장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민재는 복지관 봉사를 계속하며 사회복지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정숙은 남편과 아들 곁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세 사람은 마당에 작은 평상을 펴고 앉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정숙이 차를 따랐습니다. 따뜻한 녹차 향이 마당에 퍼졌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민재가 차를 건넸습니다. 성우는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좋구나. 이렇게 함께 앉아 있으니. 그러게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본 정숙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마당 한구석에 심어둔 매화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무거운 침묵은 없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야, 다음 주에 복지관에서 행사 있다며? 아버지도 같이 가도 되겠니? 정말요? 아버지도 오시게요? 그럼 아버지도 봉사 좀 해야지.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사람 사는 게 뭔지 배워야 해. 세 사람은 다시 웃었습니다. 햇살은 따사로웠고 차는 따뜻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었습니다. 무너졌던 가족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마음은 치유됐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순간이 올 수 있겠지만 이제 세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정숙은 남편과 아들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늦었지만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마당에는 봄바람이 불었고 매화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